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존재 사건 부분을 이제 거의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갖고 계신 것 중에 맨 마지막 그 마침내 주체란 무엇인가? 거기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전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뭐 존재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계속 강의를 그런 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건과 진리, 알려지지 않은 것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사건의 자리에 대해서 살펴봤죠. 마지막에 이제 사건의 자리였는데요. 이 사건의 자리라는 것은 이 사건의 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 사실상 공집합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즉 그 집합의 원소 전체가 싱귤러한 항목들, 그러니까 단독적인 항목들 내지는 독특한 항목들로 이제 구성된, 말하자면 상하 속에 현시하지만 결코 재현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바로 이 사건의 자리라고 불렀죠. 이 사건의 자리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예,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이 이런 사건의 자리에서 발생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죠. 발생할 수 있다예요. 발생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고야 만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다시 말해서 사건의 자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건의 필연성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필연적인 법칙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필연적인 법칙에도 따르지 않고 사건은 우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우연적이죠. 네. 법칙성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발발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우연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바디우 철학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바디우의 가장 큰 공헌은 바로 이제 이겁니다. 뭐냐, 바로 사건을 개념화하는 것이죠. 사건을 개념화하는 것. 예. 자, 그래서 사건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사건은 사건의 자리의 원소들 그리고 사건 자신으로 이루어지는 다수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바디우는 집합론의 형식으로 이야기하죠. 집합론의 형식은 이제 어떠냐면요. X. 이거 이제 대문자 X입니다. 이거 대문자 X예요. 이게 이제 사건의 자리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에베르몽 내지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X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X 자리의 사건. 이 사건, 이 X는 이걸 집합비호 쓰고, 작은 X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사건의 자리 X가 있다고 했을 때, 사건의 자리의 원소들입니다. 사건의 자리에 있는 어떤 이, 싱귤러한 항목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 X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으면 이제 여기 X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X는 뭐죠? 원소이다. 뭐의 원소? 사건의 자리 대문자 X의 원소라는 얘기가 되죠. 네. 이해 가시죠? 이 집합식은 뻔해요. 있는 것만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만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하나의 원소고 여기 하나의 원소죠. 그리고 나서 바로 사건 자신이 이 안에 들어오죠.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수학소예요. 사건의 수학소라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이 집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이 바디우는 사건의 수학소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라는 것은 이 형식만 가지고 봤을 때 사건이라는 것은 순수다수로서의 존재 내지는 존재로서의 존재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집합 이론의 원칙 중에 이 정치 공리라는 공리를 통해서 이제 뭐 정치 공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 박정태 선생님은 이걸 뭐 세움의 공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것도 뭐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정치 공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정치 공리를 들여다보면 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바로 집합은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면 안 돼요. 집합 자신이 자기를 원소로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집합 이론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질 수 없어요. 집합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수학소는 자기 귀속 금지, 즉 집합의 자기 귀속 금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자기 귀속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론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존재론의 원칙이 위배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 사건을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사건 자신을 원소로 갖습니다.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사건의 자리에 있는 원소들, 저 X, 공집합과 같은 저 X들, 작은 X죠. 제가 표시해 놓은 것에 어떤 작은 X입니다. 저 작은 X와 더불어서 무언가가 필요해요. 이거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싱귤러한 항목으로서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네. 싱귤러한 항목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저것만 가지고는 사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죠.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뭔가 터져야 돼요. 그렇죠. 뭔가 일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 작은 X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분출될 수가 있어야죠. 분출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건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거죠.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발생하는 것이죠. 사건은.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사건 자신. 즉, 다시 말해서, 흔한 경우에 사건의 이름이 필요하죠. 사건의 이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프랑스 대혁명의 예를 들어보죠.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사건은 사건의 자리에 속하는 여러 원소들, 쌍킬로트도 그렇고, 자코뱅, 삼부회, 마르세유 의용군, 이런 어떤 이 원소들이 있죠. 이 원소들과 더불어서 사건 자신, 즉, 혁명이라는 항목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혁명이라는 항목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건의 자리에 이 원소들이 배열되는 것만을 가지고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터졌을 때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이 통용이 돼야 돼요. 유통이 돼야 되는 거죠. 이름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은 항상 사건 자신을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항상 자기 귀속에 따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건이라는 것이 존재론을 항상 위반한다는 거예요. 존재의 질서에 대한 위반이죠. 한마디로. 모든 사건은 그렇습니다. 존재의 질서. 어떤 존재 질서에 대한 위반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존재론의 위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자기 귀속이 다른 하나의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결정 불가능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과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원래 상황, 사건의 자리가 속해 있던 상황이죠. 원래 상황, 어떤 정치적 상황, 아니면 예술적 상황, 이 상황 안에 이 사건이 속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결정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약간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죠. 자,
사건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결정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상황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은지. 이걸 보면 알죠. 자, 이 X자리에서의 사건이라는 이 X의, 이 X라는 이 집합. 이 집합의 원소는 몇 개예요? 두 개죠. 요거하고 요거죠. 요거는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의 자리 X의 원소들과 사건 자신이죠. 이 사건이 그래서 상황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은지를 알려면은 요 두 개의 원소 중에 하나만 상황에 속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건에 속하는 거죠. 상황 속에 속해 있는 거죠. 이 사건이. 그래서 사건 EX가 상황에 속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요 둘 중에 하나가 상황에 속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보죠. 이거 상황에 속해 있지 않는 취급받죠.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은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건 자신이 상황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은지 검증하기 위해서 사건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살펴볼 때 항상 사건 자신을 다시 만나게 돼요.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건에 속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사건이 상황에 속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사건은 상황에 속해 있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그것도 몰라요. 왜? 속해 있지 않은지, 속해 있는지 알려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이 수란구조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건의 수학소가 그래서 표시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어떤 기이한 순환입니다. 뭐냐? 바로 사건의 존재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사건 자신을 만나는 이런 순환 속에 빠지게 되죠. 사건의 존재 확인이 다시 사건을 불러오는 이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것이 상황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순환 속에 빠지니까. 검증의 순환 속에 빠지기 때문에 사건과 상황의 관계 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건 그래요. 모호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이 상황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주 이상한 일. 저게 뭔지 모르는 아주 이상한 일. 그렇기 때문에 저게 상황에 속해 있다고도 속해 있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냐. 결국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결정 불가능성이 바로 사건의 존재를 결단해내는 어떤 개입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제 우리 개입과 명령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개입이라는 것은 뭐냐? 사건이 알려지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건이 알려지는 방식이죠. 사건은 분명히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사건은 상황에 귀속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 불가능하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속한 것일 수도 있고 속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상황에 귀속되어 있다고 결정할 수 없는 것, 그 사건이 아무런 방향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건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사건의 자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똑같이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사건이 알아서 자기 존재를 선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결정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 결정 불가능한 이 사건은 결국 어떤 법칙성, 상황을 지배하는 법칙성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의 내적인 논리, 내적인 법칙으로는 사건이 결코 존재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상황이 귀속되는 것으로서 확증될 수 없다는 거죠. 법칙성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법칙적으로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건을 사유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작용이 필요해요. 상황의 외적인 작용, 법칙성 외적인 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칙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법칙에 결코 의존하지 않는 어떤 외적인 작용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걸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개입입니다. 개입이에요. 이 결정 불가능성에 개입하는 거죠. 사건의 결정 불가능성에 개입해서 결국 결정 불가능한 것을 결정하는 작용이 바로 개입입니다. 결정 불가능한 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건이 실제적인 것이 되죠. 실제적인 것이 되죠. 그럼 뭐냐, 이 개입은. 개입은 사건을 상황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결국 상황의 결정 불가능성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상황에 귀속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도박이죠. 네. 도박이에요. 이거 도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법칙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필연적인 작용이 가해져가지고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확증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 개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입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때 바로 이 개입이라는 것이 가해졌을 때, 이제 상황 속에 사건이 바로 통용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불법적인 선택이에요. 법칙성에 따르지 않으니까. 법칙성에 따르자면은 이거는 결정할 수 없는 게 돼버려요, 그냥. 그런데 이건 그 법칙성에서 벗어나서 존재한다고 확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불법적인 선택입니다. 합법성이라는 건 뭐죠? 합법성이라는 건. 합법성이라는 건 철저하게 상황의 구조에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의 구조를 지배하는 어떤 법칙에 의거해서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건은 합법성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자신의 어떤 이 합법성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입이 필요해요. 이건 합법적인 선택이 아니고 불법적인 선택이죠. 도박입니다, 도박. 한마디로. 그쪽에 거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거는 거죠.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을 때,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이 정말 이 정치적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확증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예술작품이 나왔을 때, 듣도 보도 못한 예술작품이 나왔을 때, 막세 듀샹, 저희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예술할 때 얘기하겠지만, 듀샹이 변기를 전시했을 때. 독립예술가협회나 인정도 안 하잖아요. 명칭을 제가 정확한 명칭을 기억 못 하는데. 인정도 안 해요. 인정도 안 하고, 그냥 그 뒤에다 구석에다가 바로 쳐, 그냥, 벽에. 사실 그게 예술적 상황에서는 어떤 그 당시 예술적 상황을 지배하는 법칙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들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는 이 듀샹의 시도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이
구조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사실 구조의 법칙성을 우리가 들고 나오게 되면 그것은 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입이나 어떤 선언이 바로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전혀 이 새로운 시도가 어떠한 어떤 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했을 때 바로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 되죠. 상황이 어떤 예술적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건 지연될 수도 있어요. 뭐 듀샹도 그랬고, 듀샹보다 더한 사람이 이제 페소아죠. 이 포르투갈의 시인이었던 페소아, 이명법의 시인. 저희 간단하게라도 보겠지만은, 이 페소아 같은 사람은 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재발견되는 사람이에요. 개입이 한참 늦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개입이 굉장히 늦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무시당하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개입이라는 것이 행해지고 나면은 달라지는 거죠.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합법적인 선택 아닙니다. 이거 불법적이에요. 하지만 사건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과정은 필수적이죠. 어떤 이 불법적인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디우는 이 개입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바로 하나의 다수를 사건으로 인정하게 하는 절차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사건의 아주 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인정의 절차예요. 이거 한마디로 이 개입이라는 것은 사건을 사건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개입이 상당히 특수한 양상을 지닌다는 데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개입이라는 게 뭐냐, 바로. 자, 사건이라는 건 상황의 법칙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 내에서 곧바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 이것을 사건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사건에 어떤 지위를 부여해야죠. 이런 개입 과정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명명으로 나타납니다. 명명. 이름을 붙이는 거죠. 뭐냐? 바로 사건의 자리에 원소들, 현시되지 않았던 저 원소들, 없는 것으로 취급받았던 그 원소들의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가 선택되는 거냐, 결국. 이름이 선택된다는 거죠, 이름이. 사건을 대표하는 어떤 이름이 선택되는 거죠. 이 이름도 그래요.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것의 이름입니다, 사실. 불법적이니까 법칙성에서 벗어나 있죠. 어떤 재현의 법칙, 국가가 내지는 어떤 이 상황 상태가 더 씌우는 그런 재현의 법칙에 전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익명적이고 불법적인 이름일 수밖에 없죠.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익명적이고 결정 불가능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결정 불가능한 것에 이름을 선택하는 것 역시 불법적일 수밖에 없죠. 이 이름은 뭐냐? 이 이름은 바로 저 원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공백의 구조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공백으로부터 나온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알매 문제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사건의 이름이 그게 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갔을 때 라헤볼루시옹, 혁명이라는 얘기죠. 레볼루션. 또 레볼루션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 용어는 되게 낯선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떤 이전의 어떤 법칙성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텅 빈 이름이죠. 아무것도 표시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파리코벤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어떤 뭐 구체적인 사태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사건의 이름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그것은 알매 구조, 지식의 구조 바깥에 있는 거죠. 파리코뮌을 보면 이건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1871년에 일어났던 어떤 이 프랑스의 파리코뮌. 어떤 상황이냐, 이 파리코뮌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건 과연 어떤 상황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파리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어난 대중봉기거든요, 이게. 이 보불전쟁의 와중에서 이 비스마르크와 나폴레옹 3세의 전쟁이죠. 독일의 비스마르크와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사이의 이제 전쟁인데, 이 보불전쟁에서 이제 패전의 위기에 몰린 프랑스가 이제 파리의 노동자들을 조직을 해요. 국민방위대라는 여러분이 이제 조직을 해서 무기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리 방위대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건데, 갑자기 항복을 해버려요. 협상이 돼가지고 이제 항복을 하거든요. 항복을 하니까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반대해서 이제 봉기를 일으킨 건데, 사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 대중봉기라는 것은 사실 전혀 알려진 적이 없는 이런 사태입니다. 이거는 전혀 일어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장악하고 그래서 파리를 코뮌이라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의 이름이죠. 이것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의 이름. 예. 당시 프랑스 상황 속에서 이 파리 코뮌에 참여했던 노동자 대중들은 누구인가? 그냥 정치적으로 의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정치적으로 타등 중요한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냥 뭐예요, 이 사람들? 폭도들. 예. 불순분자들, 뭐 이런 사람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 초는 누가 사줬냐? 뭐 이런 거죠. 결국 이 파리코뮌이라는 이름은 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원 외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여분의 이름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분의 이름. 결국 뭐냐, 이 정원 외적인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이 상황을 지배하는 지식의 바깥에 존재했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이름은 상황 내부에서 정의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법칙성의 내부죠. 뭐 이 법칙성의 얘기를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법칙성의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 이름이 무엇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상황 내부에서 사건을 명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름 붙이는 게 아주 골치 아픈 일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연적으로 갖다 붙여요. 뭐 인상파도 그렇잖아요. 인상파도. 그게 이제 어떤 이 사조의 완전 이름으로 이제 딱 굳어져 버리잖아요. 사실. 아주 우연히 이제 갖다 붙인 이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디오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건은 이름 없음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진다라고 얘기하죠. 바디오 입장에서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사건의 명명이라는 것은 무명용사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명용사들에게 그 사건과 사건의 명명이 맡겨졌을 때만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 상황의 언어로 사건을 명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사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바디오는 이 무명용사라는 단어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솔저, 뭐 병사 내지는 뭐 전사 이렇게 번역해야 제가 그거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빨리 마무리해서 넘겨야 되는데 지금 출판사에서 단단히 뿌리놨는데 빨리 넘겨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이 병사의 형상이라는
그런 제목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디우, 초기에 이제 바디우한테 이제 제기됐던 비판이 이제 엘리트주의가 아니냐. 이 주체라는 게 엘리트 아니냐. 뭐, 이거 뭐 아무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근거가 없는 비판입니다.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기 힘드니까, 괜히. 그게 이제 엘리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엘리트는 못해요, 그런 거. 엘리트는 잘 못해요. 엘리트 아닌 사람들이 하죠. 여러분, 그때 뭐, 온갖 혁명이나 이제 뭐 혁명적인 사건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세요, 보면. 다 이름 없는 용사들이 그걸 만들어낸 거지. 무슨 이 전륜한 엘리트들이 그 사건을 주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